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65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6. 삼천교육대 이야기. 1. 1981년 7월 21일 화요일, 정훈과장의 반강제적인 부탁으로 동양화를 그리기로 하고 기본적인 구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창호지 전지를 펴놓고 연필로 윤곽과 구도를 잡고 있는데 마침 보안대 하사관 한 명이 놀러왔습니다. 그동안 대대에서도 몇 번 보았고 정훈과에 파견 나와서도 몇 번 놀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보안대 하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보안대 위상이 높아졌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우리 32연대에는 보안대 분소가 연대 CP에서 일대대 쪽 작은 계곡 속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소총 중대원들은 의식적으로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보안대에 불려간다면 거의 100%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서신위규나 통신보안, 기밀누설, 유언비어, 유포,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죄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보안대 하사가 대대에 뜨면 중령인 대대장이 수행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세가 있었으니 우리 같은 일반 병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대에 있을 때 간혹 보안대 하사관이 대대에 나타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시야에 띄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훈과에 와서 보니 그렇게 어렵게만 보이던 보안대 하사관이 오후 시간이면 가끔 놀러 오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거의 안중에 없고 소령인 정훈과장과 어울렸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있는 손바닥만한 사무실에서 우리 모두가 들리도록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며 점차 그동안 가졌던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보안대 하사가 찾아온 이유는 내일, 즉 수요일에 우리 연대 정훈과에서 사단 감호소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단 감호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그 유명한 삼천교육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뒤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삼천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삼천 5호 계획에 의해 사회학 일소라는 기치 아래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범자와 범법자, 기타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잡아들여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등급 심사만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삼천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A급은 중대사범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B급은 순화교육 후에 근로봉사를 실시하고 C급은 4주간의 순화교육 후 귀가, D급은 훈방조치되었습니다. 삼천근로봉사대는 B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4주간의 혹독한 순화교육으로 PT체조와 목봉체조를 받고 다시 1에서 5년간의 감호처분을 받은 뒤 전후방 20여 개의 사단에 분산 수용된 뒤 각종 공사에 투입되어 혹독한 육체적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호기간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청송감호소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단에도 삼천근로봉사대가 이사단 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골령 넘어가는 싸가지골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1981년 1월 내가 자대에 전입될 당시 삼천교육대 수용인원들은 31연대 4대대 사단보충대 막사에 임시 수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병사들과는 완벽하게 격리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02고지로 오르는 싸가지골 깊숙한 곳에 털을 닦고 24인용 소대 텐트를 쳐서 막사를 만들고 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수용소 둘레에는 이중 철조망을 두른 뒤 그들을 그곳에 수용하면서 그곳을 이사단 감호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이사단 감호소에 수용된 삼천근로봉사대원들은 바로 902고지를 넘는 개골령 고갯길을 집차가 넘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공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1982년 10월 연대 RCT 때
우리 연대는 바로 이들이 만든 도로를 따라 901을 넘었고 연대장은 그 길을 찝차를 타고 다니며 훈련을 독려했습니다. 그 모두가 삼천근로봉사대원들의 땀과 피가 만들어낸 결과였는데 이들의 공사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고되고 험난한 일에 투입되는 그들이었지만 수요일만큼은 현역 군인들처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사단 내 각 부대 정훈과에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었고 바로 내일이 우리 연대 정훈과 차례였던 것입니다. 정훈과장은 별로 내키지 않는지 투덜댔지만 그래도 보안대 관련 업무라 어쩔 수 없이 정훈병 김일병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교육 담당 장교로는 이대대 정훈장교를 시키고 사진병 최상병에게 슬라이드와 영사기를 준비토록 하고 김일병에게는 교안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훈병 김일병은 나에게 내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됩니까? 영사기 돌리고 참모님 강의 돕고 하려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참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은 그곳이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보안대 하사는 모든 볼일이 끝났는데도 바쁜 일이 없는지 삼천교육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그날 그 하사관을 통해 들은 이사단 감호소 삼천교육대 이야기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66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7. 삼천교육대 이야기. 2. 1981년 7월 21일 화요일. 다음날 있을 삼천교육대인 이사단 감호소 정신교육을 통보하러 온 보안대 하사관은 정훈참모 화소령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방문하게 될 사단 감호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날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이사단 감호소에는 17세부터 50세 중반까지 약 2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군대식으로 대대 단위 부대로 편성하여 수용되어 있고 감호소장은 대대장으로 지휘를 맡고 그 하부에 중대, 소대 편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행정병과 경계를 위한 소대 규모의 경비소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막사는 천으로 된 24인용 야전용 소대 텐트이고 막사 주변에는 이중에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바깥쪽 철조망 중간중간에 높이 지어진 감시초소에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데 감호생들이 안쪽 철조망 가까이로만 접근해도 위협 사격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탈영하는 사람은 없나? 정훈과장이 물었습니다. 탈영이요. 탈영은 꿈도 못 꾸지요. 철조망 가까이만 와도 총을 쏘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리고 탈영하면 선조치 후복으로 무조건 사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안대 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감호소 대대장 말이 여기서 도주하거나 반항하다 걸리는 놈은 무조건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뭐 재판이나 이런 것 없이 대대장 임의로 무조건 올릴 수 있대요. 이사단 감호소는 감호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중죄인들만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 걸리면 6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운 좋게 죽지 않고 생포되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엄청난 구타와 감호기간 2배라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수양록이라는 반성문을 쓰는데 이것을 매일 제출받아 보안대에서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긴답니다. 그런데 이놈들 수양록 쓴 것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다니까요. 보안대 하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습니다. 그 피곤한 중에도 매일같이 수양록을 노트 한 장 분량으로 쓰는데 그걸 읽어보면 세상에서 천사들만 모아놓은 것 같이 좋은 내용들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사같이 수양록을 쓰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앉으면 야, 우리 이번에 퇴소하면 크게 한탕해서 그걸로 마음 잡고 숨어 살자 하면서 범죄를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제 버릇 개 못 줘요. 수양록 아무리 착하게 쓰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늑대가 서너 마리 숨어 있는데.
감호생들 중에도 보안대에 프락치들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감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안대에 보고한다는 설명이고 보면 그의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 시키면 일당 같은 것은 안 주나? 정훈 과장이 물었습니다. 걔네들한테 하루에 3,000원 좀 넘게 일당을 준대요. 월급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식비를 공제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적립해서 3년이면 이자까지 500만 원 이상 찾아 나가서 작은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게 한다던데요. 그 보안대 하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생산직 현장 근로자들의 초임 일당이 3,000원에 못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전혀 없는 그들이 그 돈을 고스란히 모으면 3년 뒤에 나가서 모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삼천교육대 문제가 드러나고 그 내막이 밝혀졌을 때 나는 이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대 하사관은 1시간이 넘도록 삼천교육대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랑이라도 하듯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곳 감호생들이 마치 먼 이방 외계인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하사관은 말을 마치고 일어서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참, 나도 내일 같이 가겠지만 가서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나 두어 보로 가져가요. 걔네들은 담배가 목숨과도 같아요. 본래 이틀에 한 갑씩 담배가 배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공급되지 않아서 죽으려고 해요. 쟤네들끼리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하고 어떤 때는 싸움까지 벌어진대요. 보안대 하사관이 돌아가고 난 뒤에 김일병과 최상병은 담배를 얻으러 연본 각 부서로 돌고 나도 그동안 받아 모아두었던 담배 중 서너 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받아 챙겼고 때로 고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내 관물대 깊숙이에는 30여 갑 이상의 담배가 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단감호소 정훈교육에 나는 안타깝게도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일병이 정훈 참모에게 나를 데려가자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정훈 과장도 운반해야 할 기자재들이 많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내가 그리고 있는 산수화를 빨리 마쳐야 했기에 아쉽게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진중 창작품 출품일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의 새로운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 안타까웠던 나는 그날 오후 돌아온 김일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보니 어땠습니까? 나는 장황한 상황 설명을 기대했는데 김일병은 짧게 한마디로 대답하더군요. 사람이 갈 곳이 못 돼. 이 말 한마디에 사단감호소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67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8. 그 밖의 추억들. 본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파견 생활이 갑작스런 신임연대장의 초도순 씨와 더불어 뜻하지 않게 연장되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자대에서의 생활과 정훈과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곳도 있구나 싶은 생각에 연본 참모부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식사였습니다. 자대에서 매일 매 끼니마다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실히 다가온 부러움이었습니다. 참모부는 연대 수송부 내무반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자유배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먹고 싶을 만큼 양껏 밥을 퍼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찬과 국은 취사병이 배식해 주었는데 그것도 정량에 준해서 주었기 때문에 늘 넉넉한 반찬과 건더기가 있는 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연대 본부에는 수선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선실은 수송부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 좌측에 있었는데 군복이 뜯어지거나 또는 수선이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바늘로 꿰매지 않고
수선실에 갖다 맡기면 재봉틀로 수선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나 같은 쫄병에 파견병 주제로는 직접 갖다 맡기기 어렵지만 최상병이나 기밀병 옷을 맡길 때 함께 보내면 말끔하게 수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의 세탁소처럼 다림질까지 싹 해서 가져올 때는 이곳이 군대가 맞는가 싶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정말 말뚝박고 장기 복무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견 생활 열흘이 넘어가면서 한가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대장실과 BOQ에 게시할 붓글씨 글을 서너 장 쓰면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이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편지도 엄청 쓰고 정원과 자료실에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정원과장이나 사진병인 최상병, 정원병 기밀병은 자기들 업무만 신경 쓸 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어색했습니다. 자대에서는 눈만 돌려도 고참들의 참견과 질책이 쏟아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정원과의 그런 분위기가 편해졌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정원과 업무를 파악해서 어떤 때는 방송도 조작하고 사무실 심부름도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정원과에서 내보내는 방송은 새벽 6시 기상나팔을 시작으로 오전 8시 교육 집합 나팔, 오전 11시 50분 오전 교육 종료 나팔, 그리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 음악방송, 오후 1시 오후 교육 집합 나팔, 오후 4시 50분 오후 교육 종료 나팔, 그리고 밤 10시 취침 나팔 등 고정방송이 있었고 때때로 정원 교육 테이프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는 방송은 유선을 통해 각 대대에 설치된 스피커로 동시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심부름은 연대 행정반 수발기에서 편지를 찾아오는 일과 기타 참모부 부서를 돌며 정훈과장이 지시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 CP 요원들과 면식을 익힐 수 있었고 때론 농담처럼 그대로 정훈과에 눌러있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뚝뚝한 성격의 기밀병보다는 농담도 잘하고 잘 어울려주는 내가 그들에게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는 주로 받는 쪽이었지만 가끔 기밀병이 없을 때에는 내가 걸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통신보안 39번 윤일병입니다 하거나 통신보안 정훈과 윤일병입니다 하고 용건을 듣고 메모했다 전해주면 되었지만 전화를 걸 때는 다소 복잡했습니다. 한 번은 정훈과장이 기밀병을 찾는데 대대에 간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대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통신보안 독수리, 통신보안 진격, 통신보안 통일하며 전화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교환대에서 교환병이 대뜸 물었습니다. 야, 너 누구야? 나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파견 나온 주제에 그것도 고참일 가능성이 높은 교환병에게 거의 반말조로 계속 서너 군데나 전화를 대달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예, 정훈과 윤일병입니다. 정훈과 윤일병이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어? 예, 파견 근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교환병은 마치 형이 동생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전화 걸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하지만 군대에서도 전화 에티켓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구 반말해서 되겠어? 이 일 후부터 나는 전화 걸 때 꼭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보통 딸딸이라고 부르는 TA1 전화기는 벨소리가 딸딸딸하고 울리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고 손잡이를 두어 번 돌리면 연본 교환대가 나왔습니다. 통신보안 독수리. 수고하십니다. 통일 통신보안. 통일은 당시 3대대의 통신약호였습니다. 잠시 후 3대대 교환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통신보안 통일. 수고하십니다. 11번 통신보안. 유선통신망은 중대 행정반이 최종제였습니다. 각 소대는 전달이나 기타 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할 뿐이었지요. 40여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요. 모든 통화는 감청되고
보안상 위배되는 내용은 체크되었다가 그에 합당한 벌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교환대에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훈과에서 경험해본 생활은 자대 소총중대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것이었고, 당시 유행하던 군대는 줄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68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9. 아쉬움 속의 파견 종료. 1981년 7월 13일 시작된 정훈과 파견 생활이 이제 열흘이 넘어 2주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연대본부와 자대인 3대대까지는 거리로 1km 남짓. 걸어서 10여 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그처럼 지척에 있는 연본과 3대대였지만 그 두 곳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렇듯 소총수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참모부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편치 않은 마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할 자대였기에 이곳에서의 편한 생활로 인해 군기 빠진 모습이 되어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날이 더해갈수록 더 커져갔습니다. 파견 생활 동안에 나는 거의 자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갈 일도 없었고, 또 낮에 간다 해도 교육 출장 나가 있을 소대원들을 만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파견 일주일째인 7월 19일 일요일 오후에 소대에 가서 소대원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모아둔 속옷 등을 세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대원들, 특히 쫄병들은 내 파견 생활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그 다음 날인 7월 20일부터 5분 대기 조임무를 인수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자대 배치된 이후 5분 대기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비상발령 시 5분 안에 차량 탑승을 완료하고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장을 갖추고 생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무더운데 자유시간에도 철모와 탄띠를 착용하고 군화를 신고 생활해야 하고, 밤에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머리를 관물대 쪽으로 향하고 발을 통로로 향하여 평소에 정반대로 취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므로 더 고생할 분대원들과 전우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한편 편안한 정훈과에 파견 나가게 된 것이 큰 행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22일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중대군 종병인 오아무개 병장에게서 중대 소식을 들었습니다. 5분 대기조 임무를 맡아 출동훈련이 있었는데 처음 해보는 쫄병들이 상황 대처가 미흡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그 때문에 중대장으로부터 얼차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 모습이 그려지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 3대대는 국군이 날 행사부대로서 행사연습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대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각 중대별로 큰 걸음으로 줄 맞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오갈 때도 큰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제 곧 복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7월 25일 토요일, 마침내 정훈과장 화소령으로부터 원대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윤일병. 내일 자대로 돌아가. 3대대 국군이 날 연습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돌려보내라니까. 더 데리고 있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마침내 복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1981년 7월 26일 일요일, 오전에 교회를 다녀와서 오후에 서예도구와 기타 개인용품을 챙긴 뒤 채상병, 기밀병 등과 작별하고 소대로 돌아왔습니다. 14일간의 파견 생활. 내가 근무하는 11중대에서 불과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연대본부 참모부 정훈과. 이곳에서의 생활은 10분 거리에 수천 배나 될 만큼 전혀 다른 세계였고, 나는 그곳에서 또 다른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출품한 작품에 대한 소식은 그 뒤로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작품이 입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곧바로 시작된 국군이날 행사 연습으로 약 3개월여간 완전히 재편된 부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정원과 파견으로 인해 그 뒤로도 붓글씨 쓸 일이 있으면 자주 불려가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연대장의 지시와 중대 대대 연대의 사무실 표지판이나 게시물, 입간판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연대 수송대마당 한편에 세워진 정비수칙 입간판이었습니다. 10개조로 된 정비수칙은 글자 수도 많고 크기도 커서 이틀 동안 그 일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3대대 부비출입 교장에 각 상황별 이름과 설명을 시멘트로 된 작은 게시판에 페인트로 쓰는 일도 3, 4일에 걸쳐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장의 지시로 중대에 전역하는 사람에게 환송사를 써주도록 해서 창호지에 환송사를 쓰고 위아래로 나무막대기를 대고 그 머리에 색실로 매듭을 엮어 멋을 낸 그것을 전역자를 보내는 환송식에서 전 중대원 앞에서 읽고 선물로 줘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나 펜팔 편지 등을 붓글씨로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는 전역할 때까지 훈련 기간을 빼고는 거의 매일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보잘것없는 제주였지만 정훈과 파견으로 인해 연대장에게까지 인정을 받았고 이모저모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역한 이후 이제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붓을 들지 않았고 이제는 먼 옛 이야기가 되어 추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